작은 서점. 땅거미가 질 무렵 다카역 주변을 정처 없이 걷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현정입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저널리스트이자 시인, 소설가, 에세이스트 헨미요의 먹는 인간 첫 문장으로 문 열었습니다. 저자는 약 2년간 세계를 여행하면서 곳곳에서 만난 사람과 음식에 관한 현장을 보고 있는데요. 칼럼으로 연재되던 당시 큰 화제를 모았다고 하죠. 저자가 만난 먹는 인간은 과연 어떤 모습을 담고 있을까요?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 편집자의 방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작은 서점 최현정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받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또는 인스타그램 문자와 모바일 통해서 남기실 수 있는데요. 전화번호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모바일 플레이어 콩은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무료로 메시지 보내실 수 있습니다. 작은 서점 팟캐스트와 오디오 클립으로도 들으실 수 있고요. 얼마 전부터는 유튜브로도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많이 들러주시고요. 리뷰와 댓글 또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 작은 서점 운영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꼭 한번 들어가 봐주시면 어떨까요? 마침 또 팟캐스트 리뷰에 편집자의 방 코너를 콕 집어서 칭찬한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편집자의 방 코너 너무너무 좋습니다. 두 분의 목소리도 좋지만 재미와 깊이가 다 있어요. 김진영 편집자님 좀 특별한 분 같으세요. 사랑에 따라온 의혹들 방송 들으면서 울었네요. 책도 주문했습니다. 좋은 방송 만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맞아요. 저희도 이때 굉장히 가슴 뭉클하고 눈시울을 좀 붉혔던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좀 귀한 또 리뷰 남겨주신 큐브 QR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김진영 편집자님 언급을 하셨지만 또 우리 이현실 대표님 팬은 이미 무지무지 많은 거 저희가 다 알고 있는 바죠. 대표님 방송 잘 들었다고 칭송하는 코멘트 또한 저희 직원들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자, 정말 작은 서점의 보물 같은 코너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편집자들의 전성시대를 기원합니다. 소중한 책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출판계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만나보는 시간, 편집자의 방. 한 권의 책이 나오기까지 수많은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맡아서 하는 분들이십니다. 두 편집자 모셨습니다. 김진영, 이현실 편집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어머니, 아버지 이 배열을 어떻게 해야 되나 김진영, 이현실 이렇게 맨날 고민하는 거 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을 먼저 불러드려야 되나? 아빠냐, 엄마냐, 엄마냐, 아빠냐. 근데 그 어머니, 아버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김진영 편집자님의 호칭이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그동안 이제 주간이셨잖아요. 맞죠? 네, 주간님. 네, 맞습니다. 예비 창업자로 탈바꿈하신다면서요. 네. 무슨 사연이 있으신 건가요? 오래전부터 사실은 고민을 해봤던 건데요. 네. 제가 이제 출판사를 만들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네, 저밖에 없지만 대표인 것 같네요. 네. 1인 출판으로. 네. 그러면 지금 기존에 계셨던 곳에서는 이미 퇴사를 하신 거예요? 네, 6월 30일이 마지막 근무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편집자님들 이렇게 막
그 사표 같은 거 딱 써가지고 이렇게 대표님한테 드리고 막 이런 거 하세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그룹이어로 하죠, 그렇게. 근데 뭐 이게 이번에는 사실은 몇 개월 전에 이미 네. 결정이 되어 있던 거라. 네. 근데 그렇습니다. 뭔가 워낙 글솜씨가 좋으셔서 무슨 사직에 변 해가지고 쫙 이렇게 멋지게 막 글 써서 대표님 막 가슴 뭉클하게 하고 이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 회사 직원에는 한 줄짜리 그래? 쓰여 있습니다. 그래요. 뭐 위에 날짜로 뭐 퇴사를 네, 뭐 맞습니다. 청합니다. 뭐 이렇게 아유 밋밋하네요. 생각보다 다 마찬가지네요. 자, 오늘 주제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이맘때 꼭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휴가 갈 때 가져갈 한 권의 책. 와, 네. 어떤 책일까요? 우리 이현실 대표님? 네, 제가 가져온 책은 햄미요의 먹는 인간이라는 책인데요. 네. 제가 먹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 먹는 것에 대해서 성찰하게 하는 책입니다. 먹는 것에 대한 성찰이다. 기대됩니다. 자, 우리 김진영 대표님은? 제가 가져온 책은 네. 안희연 시인의 줍는 순간이라는 산문집입니다. 난다 출판사에서 나왔고 올해 4월에 나온 책입니다. 굉장히 2025년 4월이면 따끈따끈한 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둘 다 먹는 인간, 줍는 순간. 두 분이 일부러 라인 맞춰 오신 거예요? 전혀 안 했죠. 맞아요. 저희가 이렇게 뭔가 딱 맞춰서 한 건 아닌데 이번에 딱 네 글자로 라임도 맞고 사실 책의 결도 다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오. 아무튼 공통 주제는 이제 휴가 때 들고 가고 싶은 책 한 권인데 그 우리 이현실 편집자님이 가져온 책 햇미요의 먹는 인간 하얀 표지에 정말 흰 쌀밥 같은 깨끗한 흰색 위에 숟가락 하나가 탁 얹혀져 있어요. 굉장히 저는 저런 류의 그 디자인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떤 책인가요? 네. 저는 사실 먹는 인간이라는 제목에 끌려서 제가 먹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들게 됐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음식에 대한 뭔가 미식에 대한 얘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책 표지를 보면 되게 좀 쓸쓸해 보이는 먹선으로 숟가락이 탁 하나 얹어져 있는데요. 이 먹는 것에 대한 혹은 못 먹는 것에 대해서 이 저자가 세계 여행을 떠나요. 그리고 그 나라에서 잘 먹거나 혹은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먹는 것에 대해서 성찰을 하는 책입니다. 네. 우리가 그냥 먹다 그러면 이제 그 미식 그 어떤 예찬이 아니라 좀 다른 의미란 말씀이시잖아요. 네. 먹다란 단어가 우리가 정말 그 사회적 함의가 좀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우리 밥 한 번 먹자. 이건 너무나 흔한 일이고, 그쵸? 뭘 먹는다는 거. 우리가 사실 살아가는 게 그냥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어찌 보면. 그쵸? 네. 먹사니즘이라고도 요즘 하고 있고. 맞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어떤 지역에서의 먹는 문제가 아니라 세계 16개국을 찾아다녔다고 하는데, 우리 편집자님은 이 책에서 좀 가장 인상적이었던 나라 또는 음식 무엇이었을까요? 네. 이 책 차례의 구성이 재밌는데요. 네. 보면 처음에 1부가 가난한 아시아의 맛 이렇게 되어 있고요. 2부가 갈등하는 유럽의 맛, 3부는 뜨거운 아프리카의 맛, 그리고 얼음과 불이 빚은 혼돈의 맛, 이런 챕터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전 세계의 먹는 현장을 찾아가는 것인데, 그런데 저는 여기서 잘 못 먹는 사람들 혹은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을 먹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이분이 처음으로 찾아가는 게 방글라데시입니다. 네. 세계 빈국 중에 한 곳 있으시죠. 이 방글라데시에서는 누군가가 먹다 남은 음식을 파는 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저자가 아주 싼 값, 우리나라로 치면 한 몇 원 정도에 불과한 금액으로 일종의 음식물 쓰레기를 파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조차 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인상적이었던 건 필리핀에서
이 일본인으로서는 저는 참 하기 어려웠을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이 필리핀에서 전쟁이 끝난 후에 일본군들이 깊은 산속에 남는 거예요. 네. 이제 밖으로 나갈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살아남기 위해서 그 마을 사람들의, 인육을 먹은 것에 대한 아주 처참하고 참담한 르뽀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도 다른 데서는 절대 볼 수 없는 얘기 중에 하나고요. 이게 뭐 태평양 전쟁 당시 그렇습니다. 그때 막 네네. 인육 먹었던 그때 그 사건들을 네. 그런데 이것들이 이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전쟁에서 일어났던 일들은 네. 그냥 그때 당시에 특수한 일이었다라고 생각하고 다시는 언급하지 않길 바라고 그렇죠. 아무도 기록하지도 기억하지도 않는다라고 네. 얘기를 해요. 특히 일본인 저자가 일본군의 이 사례를 기록하는 것이 저는 되게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그 이야기들을 거의 최초로 이렇게 실제로 찾아가서 기록한 기록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분이 우크라이나 그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났었던 곳에 가세요. 가는데 그 이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정말 처참한 사고였잖아요. 몇십만 명이 그 영향권 아래서 고통받고 사망하고 이랬던 네. 사건이고, 그 주변에서 사실은 아직도 그 영향권에 있기 때문에 뭔가를 먹으면 안 될 거예요. 그 토양이 다 지금 방사능 물질로 오염이 돼 있었던 상황일 텐데. 네. 예. 그러나 거기를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먹고 살아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 우크라이나나 체르노빌 인근에서도 식당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저자가 가서 그 음식을 먹습니다. 아, 먹어요? 네. 일부러? 굳이? 그런데 그 지역에서는 이것은 또 일상인 거예요. 왜냐하면 먹지 않고 먹을 것을 팔지 않으면 네. 이들은 갈 곳이 없고 살아갈 곳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먹는데 장면이 저는 되게 슬펐어요. 왜냐하면 그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그 마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계속 괜찮아요 하면서 먹어요. 그리고 혹은 와인을 먹으면 술을 한 잔 마시면 다 괜찮아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폐허가 된 그 땅에서도 누군가는 계속 생존을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먹는 행위는 계속 일어나고 누군가는 괜찮다 하면서 계속 먹고 있다라는 것을 또 기록한 장면이 굉장히 슬프고도 우리 삶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드는 장면이었어요. 그러니까 빈민촌, 또 전쟁터, 그리고 이런 사고가 난 지역에서의 어떤 네. 먹는 문제. 사실 이게 즐겁게 유쾌하게 세계 각국의 뭐 재밌는 곳에서 맛있는 음식 먹고 그런 느낌이 지금 전혀 아니네요.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책은 르뽀이기도 하지만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여행기이기도 합니다. 여행기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세계 여행을 다니는데 그런데 남들이 안 찾아가는 곳을 그리고 남들이 안 먹는 것을 찾아가는 여행인 거죠. 네, 약간 다크 투어 같은 느낌.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단순히 힘든 지역만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저는 또 인상적이었던 게, 서커스단을 만나는데, 이 네. 서커스단 사람들은 아예 아무것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먹고 배불렀을 때 뭔가 칼 던지기를 하고 뭔가를 아주 위험한 그 서커스들을 하고 할 때 지장이 생기기 때문에 서커스 공연을 하는 날에는 아예 먹지 않는 분들이 또 있는데요. 네. 이런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의 경계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이 담겨 있습니다. 김진영 네. 대표님도 이 책 접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 네, 지금 약간 저는 뭐 여행하면서 굉장히 들뜬 마음으로 얘기를 좀 들으면서 어머, 이게 내가 좀 편견을 갖고 지금 이 책을 좀 처음 접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어떻게 읽으셨는지요? 제가 이 책을 네. 처음에 그게 한 20년은 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1997년에 이 책이 먼저 나왔었고 예. 다른 제목으로 출간이 됐었어요. 한국에. 근데 그때 제가 읽었었고 그 책이 저희 집에 있거든요. 그 책을 읽고 이번에 다시 한번 살펴봤는데 제가 이번에 이제 되게 놀랐던 것은 그러니까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저자께서 지금 먹는 것이 넘쳐나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다들 먹는 것들을 과시하고 맛있는 음식을 과시하고 그런 것들로 전시하고 음식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이 배출되는 현실을 이야기하면서 근데 그렇지 못한 나라에 가서 이야기를 꺼내거든요. 근데 이 책이 나온 지가 제가 알아보니까 30년이 됐더라고요. 아, 그렇게 오래된 책이에요. 근데 읽어보면 똑같아요. 오늘날에 읽어도 이 저자의 문제의식과 이분이 발견하는 어떠한 삶의 진실, 네. 뭐 모습들, 통찰들이 저는 이게 30년 전의 책이 아니라 지금 오늘의 책으로 읽어도 전혀 손색이 없는 책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시대를 그야말로 관통하는 맞습니다. 시대 정신이 네. 있는 그런 책이군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저자께서 굉장히 놀라운 것은 아까 전에 이야기 잠깐 나왔지만 여행의 원칙을 삼는데요. 네. 반드시 내가 현지 음식을 먹는다가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체르노빌 가서 그 먹는다는 네. 게 좀 놀라운데 더 놀라운 거는 30년 전이라면 네. 그때는 더 방사능 물질이 네. 이렇게 막 퍼져 있을 때란 말이죠. 맞아요. 오, 예. 저는 그게 정말 놀라웠고 저는 가서 탐산을 할 수 있겠는데 음식은 못 먹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걸 먹어요. 그렇다고 인육을 먹은 건 아니죠. 그건 아니겠죠. 아니지만. 네네. 그것은 아닌데 네. 전 또 그 인육 장면에서는 이분한테 가이드를 해주는 현지인이 너무 슬프게 맞아요. 갑자기 나도 이걸 먹었지라고 얘기해서 그렇구나. 되게 충격적인 충격을 받는 장면이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먹는 내가 지금 우리가 무엇을 먹고 있느냐가 우리 삶의 진실을 상당 부분 많이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렇네요. 그러니까 뭐 SNS에 올리는 먹는 음식 말고 실제로 우리가 먹는 음식들이 이게 한국에 대한 얘기도 있다면서요. 네. 무려 한 부가 한국에 대한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네. 근데 약간 지금 이 라인업이 뭐 이제 약간 빈민촌도 있고 전쟁터도 있고 뭐 그런데 그 마지막에 한국이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 가깝지만 낯선 한국의 맛이라고 구성이 되어 있는데, 네. 저도 이 앞에 이렇게 센 얘기들을 하고서 네. 한국의 맛으로는 어떤 것을 찾았을까 되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참 묘하게 이 세 군데를 참 절묘하게 정하셨는데, 첫 번째는 이분이 지리산 청학동으로 들어가십니다. 지리산 청학동에 일본인이 왔으니 막 혼도 나세요. 왜 그러냐면 이 청학동에 갔는데 정말 이 민박집 주인분이 여기서는 옛 문화가 있어서 손님이 왔다고 신발이 차가워질까봐 이렇게 품었다가 내줘주시는 장면이 있어요. 네네. 그런데 그래서 이분은 뭐 한국에선 저렇구나라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민박집 주인님한테 인사도 안 왔다고 또 한바탕 혼이 나십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청학동에서 가르치는 한국 유교에 대한 얘기를 듣는데요. 네. 저도 처음 알게 됐는데 한국에서는 부모랑 자식이 밥을 먹을 때 누가 먼저 숟가락을 떠야 하죠? 우리 너무나 당연하게 어른들이 먼저 숟가락을 떠야 그 다음에. 네. 근데 아니에요, 일본. 청학동에서는 네? 청학동에선 달라요? 아니라고 합니다. 나 처음 듣는 얘기네요. 네. 청학동에서는 그거는 되게 변질된 한국의 유교이고, 자식이 먼저 숟가락을 떠야 된다고 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음식이 적절한 온기를 갖고 있는가. 그리고 또 예전에 독 같은 건 없었는가. 기미상국의 역할을 자녀들이 해야 된다. 그래서 이 한미호 작가님도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네. 이렇게 청학동 에피소드가 하나 나오고, 또 이 한국 장면에서 가장 인상적인 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을 찾아가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이 아주 오래전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이 세 분의 할머님께서 등장하시는데 김복선 할머님과 이용수 할머님 그리고 네. 문옥주 할머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시는데 저는 이 햄미요 저자가 일본에서 아쿠타가와상, 일본의 가장 대표적인 문학상 중에 하나인 아쿠타가와상을 수상한 굉장히 뛰어난 필력의 소설가이면서 저널리스트이기도 한데요. 아까 김진영 편집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은 몸으로 다 두드려 보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한국에 와 있는데 일본 대사관 앞에서 이 세 할머님께서 자살을 하시려다가 간신히 이제 살아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내가 만나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만나시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만남을 청해서 같이 비빔밥밥
하고 된장찌개를 먹으면서 이분들의 얘기를 자꾸자꾸 듣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님들은 화를 내시죠. 당장 너네 우두머리를 데려와서 우리한테 사과하게 해라. 네. 근데 또 들으면서 이 햄미요 저자는 계속 거듭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는 그러지 마세요. 자살하지 마세요. 죽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할머님께서 부모님의 묘를 찾아가는 데까지 따라가시거든요. 네. 이 책 앞장에 이 할머님께서 그 부모님의 묘를 찾아가신 사진이 나와요. 그 묘 앞에서 통곡을 하시는데, 통곡하시면서, 제가, 군 위안부로 있었어요. 어머니, 아버지라고 하시는 장면이 있는데, 눈물을 쏟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이 작가가 정말 그 위안부 할머님들을 직접, 사실 아무런 책임자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정말 진심을 다해서 찾아가서 된장찌개와 돌솥 비빔밥을 먹으면서, 그 맛에 대한 표현을 하나요?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어떤 감정과 돌솥 비빔밥, 이런 연관이 좀 있을까요? 참, 돌솥 비빔밥과 그 된장찌개의 맛에 대해서는 길게 설명하지 않아요. 오히려. 네. 그런데 오히려 무엇을 설명하냐면 이 할머님들이 위안부 피해자로 있을 당시에 먹었던 아주 찰나의 맛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누군가가 설탕을 줘가지고 그 설탕을 녹여서 먹을 때 그 찰나의 단맛 같은 것들을 할머님들께서 너무나 선명하게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들을 아주 세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또 이제 명문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는데 먹는 인간의 또 한 대목을 우리 이현실 편집자님께서 낭독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어느 날 애써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스치기 쉬운 흐릿한 풍경이나 사람의 표정이 터무니없이 소중하게 여겨졌다. 세세함, 세세함, 세세함. 세세함만이 중요하고 세세함이 겹치고 겹쳐 시시한 내 세계의 모습을 뒤집어버려도 좋다. 여행길 곳곳에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몇 번이나 말했던가. 세계에는 아직 기록되거나 분류되거나 등록되거나 동정받지 못한 앞으로도 그럴 것 같지 않은 마이크로의 슬픔이 헤아릴 수 없이 많다고 확신했다. 이 생각의 연장선상에서 지극히 상식적인 내 중심의식은 모조리 무너졌다고 해도 좋다. 세계에 중심적 장소가 몇 군데 있고 그에 따르는 주변에 연결고리가 있다는 파워게임을 중시하는 매스컴 세계의 이미지는 여행이 깊어짐에 따라 어느새 어디론가로 사라져버린 것이다. 곳곳에서 나는 세상의 중심을 보았다. 그곳에는 신과 같은 사람들이 살고 악마와 같은 사람들이 생활하고 저마다 예외 없이 먹고 있었다. 먹는 인간을 위한 여행 곳곳에서 만난 얼굴의 기억만큼은 내 몸속에 깊이 새겨져 있다. 아직 기억을 아름답게 깎고 다듬을 때는 아니다. 왜냐하면 나는 수많은 비극을 곁눈질로 스치며 여행을 계속했고 비극에서 비극으로 건너간 끝에 마침내 지금 이렇게 태연히 살아있기 때문이다. 나는 이 자책과 비슷한 감정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 기자 출신 언론인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정말 자극적인 어떤 사회의 표면만을 들여다보는 그것을 이렇게 훑어서 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본질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진짜 인류애가 넘치는 그런 작가 같아요. 혹시 우리 김진영 편집자님도 혹시 좋은 구절 있으면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대목에서 제가 좋았던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했던 이제 대표님이 하셨던 이야기 가운데 굉장히 고통스러운 당시의 상황에서 설탕 하나를 물에 녹여 먹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 다음에 나오는 문장들이거든요. 읽겠습니다. 그것 말고도 그때의 맛으로 기억에 남는 것이 있나요? 끌려가던 중에 오사카의 포장마차에서 먹은 우동이라고 할머니가 답했다. 멸치 육수 맛을 잊을 수가 없어. 빨간 어묵이었는데 정말 맛있었어. 귀국한 뒤에 그 맛을 내려고 만들어봤지만 아무리 해도 그 맛이 나지 않았다고 한다.
그날 할머니는 100만의 지옥 같은 기억과 100만 분의 1의 기분 좋은 기억을 남김없이 식칼로 없애버리려고 했구나. 이제 그러지 마십시오. 내가 또다시 부탁했다. 김 할머니는 미스코의 기억을 가진 채 하얗게 샌 머리를 천천히 가로저었다. 그 진한 육수의 맛이 우리는 그 감칠맛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이분한테는 정말 분노의 맛, 그쵸? 증오의 맛, 슬픔의 맛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잊혀지지 않는 그 맛. 좋습니다. 이 먹는 인간. 헨미요 작가의 저희 책 우리 들여다봤는데요. 여기와 함께 좀 어울리는 곡 어떤 곡 가져오셨어요? 네, 진지한 얘기를 나누고 참 의외의 곡을 가져왔는데요. 저의 주제곡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하찌와 TJ의 장사하자라는 곡인데요. 제가 이 곡을 갖고 온 건 이 장사하자가 사실은 저는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리고 오늘 주제가 이제 휴가철에 읽었으면 좋은 책인데요. 이 휴가철은 사실 밥벌이를 쉬는 때이잖아요. 근데 밥벌이를 떠나서 다시 나의 밥벌이로 돌아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도 저한테는 또 하나의 힐링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아침 출근길에 힘내려고 듣는 장사하자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밥벌이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돈을 번다는 것도 밥벌이라 그러네요. 이게 모든 게 다 먹고 사는 문제라니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먹는 인간들입니다. 노래 같이 들어볼까요? 장사하자. 우리 연실 대표님이 계속 생각날 것 같아요. 이 노래 어디선가 또 우연히 만나면. 자, 작은 서점 최현정입니다. 편집자의 방, 오늘은 여름 휴가 때 가져갈 한 권의 책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김진영 편집자님의 추천책인데요. 아까 설명해 주셨죠. 안희연 시인의 줍는 순간, 난다 출판사에서 2025년 4월에 나온 이 책입니다. 우리 편집자님들은요, 이렇게 휴가지 가실 때, 뭐 이런 책 말고도 이제 오늘은 이제 특별히 소개해주고 싶은 책인데, 어떤 책을 주로, 어떤 기준으로 책을 고르세요? 정말 딱 한 권의 책을 가져가야 된다 그러면, 네. 저는 일단 무조건 두꺼운 거 들고 가요. 왜냐면 끝나면 안 되기 때문에 휴가지에서 읽을 게 없어지면 너무 괴롭잖아요. 그래서 저는 확실하게 재미 혹은 감동이 보장된 두꺼운 책을 들고 갑니다. 그 이스라 작가님이 저한테 이현실 편집자님과 제가 너무 다른데 너무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최대한 얇은 책을 가져갑니다. 우와.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되게 좋아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을 때 괴로움이 있어서 저는 이제 가끔 책이 없는 곳에 좀 가고 싶다는 생각도 가끔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여행 갈 때 시집을 이렇게 하나씩 좋다. 딱 하나만 들고 많이 가는데 문제는 교정지를 또 가져가기 때문에 그거 저희 아니에요. 아내가 그 시집 작은 거 가져오면 뭐하냐 이거 교정지 보고 그럴 거면서 뭐 이런 얘기를 진짜 하죠. 이분들은 운명적으로 벗어날 수가 없네요. 아니 이렇게 이런 질문을 드렸을 때 사실 휴가 때는 책 두고 가요. 책 안 읽고 싶어요. 이런 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하여튼 뭐라도 들고 가셔야 되는 이 운명. 자, 안희연 시인의 줍는 순간을 선정하신 이유는 뭔가요? 그래서 원래 제가 시집을 오늘 가져올까 막 고민을 하다가 그 여행에 관한 책을 좀 가져오자라고 생각을 해서 안희연 시인의 이 책을 좀 가지고 왔고요. 그 안희연 시인의 시집도 저는 굉장히 좋아하지만 이 산문집이 개정판이거든요. 예전에 한번 나왔던 책이 다시 나왔는데 보통의 개정판을 저는 다시 읽을 때 이제 꼼꼼히 안 읽거나 이전에 봤기 때문에 그랬었지만 이번 책은 제가 이전에 나왔던 이제 원래의 구판과 이 개정판을 비교해서 읽으면서 되게 좋았어요. 굉장히 좋았고 개정판이라는 것이 이렇게 한 권의 책이 완성되어지는 과정이라면 개정판이 굉장히 좋은 작업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래서 다시 읽으면서 느꼈던 저의 어떠한 즐거움들을 좀 소개하고 싶어서 이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부제가 안희연의 여행 2005에서 2025잖아요. 네네. 그럼 이게 20년의 그 기간 동안 여행이란 얘기인데 우리 안희연 씨는 저도 이제 TV에서 접한 분인데 젊으신 분이잖아요. 네. 안희연 시인이 이제
첫 번째로 해외로 여행을 떠난 게 19살이었던 것 같아요. 19살부터 여행을 하셨다고요? 19살부터 20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 시절을 제외하고는 매년 여행을 갔다고 합니다. 그러셨구나. 네. 2005년부터 2025년까지 여행을 빼곡하게 갔다 왔고 네. 그 이야기를 담은 책이에요. 근데 보통의 여행 산문집 그러면 어느 지역에 가서 어떤 코스로 갔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만 네. 이 책은 그렇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장소, 어쩌면은 장소, 시간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 여행지에서 그 순간마다 이 시인이 길어 올렸던 어떠한 장면, 생각들 그것들만 모아서 20년 동안의 여행을 통해서 자기가 길어 올렸던 장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입니다. 네. 보니까 안희연 시인이 2012년에 시인으로 등단하셨는데 등단 전부터 네. 전부터 이제 기록하고 썼던 것에 대한 이제 그런 책이군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좀 이해가 되네요. 이 책 우리 이현실 대표님도 접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런 류의 여행기 좋아하세요? 네, 저는 산문집들. 네, 네. 저는 실제 여행도 좋아하는데 책으로 하는 여행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예. 특히 저는 안희연 시인님을 참 좋아하는데요. 네. 그리고 출판인으로서 안희연 시인님께 굉장히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새 젊은 세대들이 시를 참 좋아하는데요. 네. 그리고 시를 통해서 점점 독서 경험을 확장하게 되기도 하고 이른바 이 젊은 세대들의 텍스트 힙에서 안희연 시인님이 차지하는 비중이 정말 크다고 많이 느껴져요. 그런데 네. 이 책은 시뿐만이 아니고 안희연 시인님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의 경험과 바라본 것을 농축해 놓은 책이어서 네. 안희연 시인님의 짧은 시들을 읽어왔던 독자들은 또 안희연 시인님의 깊고 깊은 곳에 있는 얘기들을 또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여행을 통해서 이제 막 성숙을 하잖아요. 이 한 시인의 어떤 성장 서사를 담은 그런 책인 것 같은데 이 4부로 구성되어 있어요. 1부가 청춘, 2부가 네. 예술, 3부가 사람, 4부가 시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2005년부터 한 부에 5년씩 시간대로 순서를 이렇게 배열을 한 건데 이것도 굉장히 특이한 구성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 말씀하셨듯이 이 산문집을 읽으면 안희연 시인의 어떠한 성장 서사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이 2005년부터의 여행기를 담고 있는데 시인이 등단한 게 2012년이거든요. 그리고 첫 책이 2015년에 나왔으니까 그 이전의 시절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그 시절에 보면은 재미있는 구절 부분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시인이 프랑스 파리에 있는 몽파르나스에 가서 그 보들레르의 무덤을 찾아가요. 근데 거기 가서 그 앞에서 앉아서 무덤 앞에 앉아서 이 보들레르한테 편지를 씁니다. 시인이. 보들레르한테 죽은 자에게 네, 무슨 편지를 쓰는데 네. 뭐 여러 이야기를 쓰다가 마지막은 항상 이렇게 끝납니다. 제발 시인이 되게 해주세요. 간절했구나 네. 그만큼. 그리고 제발 글 쓰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당신처럼 글 쓰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네. 이런 이야기들이 이 책에 가득 담겨 있거든요. 네. 보들레르뿐만이 아니라 여러 이제 시인들, 네. 작가들의 무덤을 찾아가서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고, 그럼 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네. 여행에서 돌아오면 어김없이 시를 썼고, 네. 낙방이 확실시 되면 또다시 여행을 떠났다. 갈망과 비례해서 좌절도 나날이 커져갔지만 그렇다고 포기하지는 않았다. 반드시 시인이 되리라는 믿음, 그것 아니면 안 된다는 굳건한 의지가 굳건했기 때문이다.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시인이 되기 전의 이야기들이 되게 많아요. 저는 그 대목들이 굉장히 좋았고, 최근에는 이제 시인들을 보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시인들도 등단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시인들도 많이 있으시거든요. 네, 네. 근데 예전에는 이 안희연 시인이 이제 등단하던 시절만 해도 뭐 신춘문예나 어떤 문예지나 이런 데서 통해서 등단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응모를 하고 당선이 돼야 시인이 되었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 책을 보면서는 안희연 시인은 이미 19살 때부터 충만한 시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인정해주지 않았겠지만 그러나 안희연 시인은 원래부터 충만한 시인이었고 다만 그 등단을 거치지 않았다면 제가 안희연 시인을 못 만났겠죠, 우리가. 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도 행운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정말 보들레르 무덤 앞에서 시인이 되게 해주세요. 편지를 쓸 정도라면 얼마나 이 직종에 대해서 시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간절했는지 느낄 수 있는데 그야말로
이미 준비된 사람이긴 하지만 또 이렇게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우주의 기운을 끌어모으는 그런 느낌이에요. 아, 재밌는 분이시네요. 안희연 시인에 대해서 좀 이렇게 또 해줄 얘기 있으세요? 우리 연실 대표님? 저는 참 네. 이 산문집이 예. 안희연 시인님의 어떤 이 정수를 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최근에 이제 안희연 시인님 TV에서 만나신 분들도 네. 많으실 텐데요. 보면 안희연 시인님이 그 TV 속에서 다른 분들의 어떤 행동이나 말에 눈물 흘리시는 장면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네. 같이 울게 돼요. 안희연 시인님이 눈물 흘리시는 장면들에. 네네. 그러니까 정말 공감력이 뛰어나고 또 되게 다정한 분이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 공감 능력과 다정함으로 이 세계 각지를 다니면서 정말 한순간도 흘려보내지 않고 또 주워 담고 마음속에 기록한 순간들이 이 책 한 권에 모여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TV에서 나오는 우리 안희연 시인 말씀을 하셔서 저도 이제 간혹 보면서 저런 분을 어디서 섭외했어. 정말 너무 신의 한 수다라는 생각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 문학의 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굉장히 기억에 남는데, 모든 사람 안에 있는 그 통각을 깨우는 게 바로 문학이다. 우리가 잊고 있는 그 아름다운 감정들을 계속해서 일깨워준다, 깨우쳐준다. 근데 그 얘기들이, 그런 한마디들이 좀 문학에 대해서 좀 이렇게 멀리 있었던 분들을 좀 끌어당기는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안희연 시인이 왜, 거기 이제, 알쓸별잡이라는 뭐 채널에 나오는 거기 이제 건축가도 나오고 과학자도 나오고 이러잖아요. 근데 네. 그 안에서 이과적 사고를 하는 분들과 계속 충돌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전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저의 감성으로는 하면서 그분들을 이렇게 정말 쥐었다 폈다 하는데, 그분의 역할이 굉장히, 굉장하거든요. 맞습니다. 프로그램에서. 그 미디어에서 저 뭔가 문인 대표 선수를 보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근데 그 대표 선수가 너무 괜찮은 거죠. 네. 예. 아무튼 안희연 시인 그분입니다. 바로 여러분도 맞다 그분 하실 것 같은데. 자, 그리고 또 이 프롤로그에 있는 두 번째 마주침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네. 네. 그러니까 이 책이 개정판이에요. 예. 개정판이고 아까 목차를 이야기하셨는데 1부, 2부, 3부에 있는 이야기들은 이전에 나왔던 산문집의 이야기들이 그대로 가져왔고, 근데 그걸 가져왔는데 제가 비교해서 보니까 다 글을 좀 다시 만지셨더라고요. 네. 만지셨고, 또 프롤로그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자기 8년 만에 다시 한번 그 여행지에 가서 자기가 다시 한번 발견하고 느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마주침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8년 만에 이제 미켈란젤로의 피에타상이 있는 곳에 가서 처음에는 갔을 때 그 성당에 있는 이 피에타상을 보면서 압도당했던 그 모습, 그리고 처음에 발견한 것은 그 여인이 안고 있는 아들 예수의 아주 고통스러운 얼굴, 이것에 압도당했었는데 다시 한번 방문을 해서 발견한 것은 죽은 아들을 안고 있는 가엾은 어머니 마리아의 투명한 얼굴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자라지도 넘치지도 않는 슬픔의 전형성에서 벗어난 얼굴이었다. 그리고 세상이 제게 고통을 보여주었으므로 저는 자꾸 깨달아야 했습니다. 저는 이 문장이 너무 좋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기존 9판에는 없었지만 이번 판에는 있는 문장일 것인데, 그러니까 세상이 시인에게 고통을 보여주었으므로 시인은 자꾸만 깨달아야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시인은 또는 작가들은 이런 존재들인 것 같아요. 어떤 고통이나 슬픔을 발견하면 그거를 그냥 넘어가지 못하고 거기서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 그 슬픔의 통증을 받아들이고 네. 그것을 글로 쓰는 사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읽고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발견하겠지만, 저는 이 문장이 이번 책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네. 네. 그 시도 좀 그렇잖아요. 막 네. 혹독한 세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슬픈 고통 얘기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그 고통에 대한 깨달음을 얘기하고 있고, 근데 이 시인의 모습을 화면에서 보면 굉장히 밝아요. 맞아요. 네. 그 괴테 그 이탈리아 기행 편에서 보면 막 그 바닷가에서 막 까르까르 진짜 소녀 같은 모습을 보는데, 이게 약간 시인들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극한 우울과 그쵸, 이런 면도 있지만 또 이렇게 한없이 순수하고 명랑한 양면을 다 갖고 있는. 네. 그리고 거기 이제
에필로그의 제목이 나의 묘비명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 이제 자꾸 제가 너무 이 프로그램을 열심히 봤나 봐요. 거기서 묘비명을 뭘로 하겠냐고 이제 거기 이제 윤종신 씨가 물었더니 뭐 단 한 권의 책, 단 한 장, 문장 단 하나의 단어로 백지 안에 들어간 사람이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와 어떻게 저런 표현을 했는데 혹시 그 얘기가 이 책에도 나오나요? 이 책의 에필로그가 네. 나의 묘비명입니다. 네.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네. 굉장히 짧은데요.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나의 묘비명. 단 한 권의 책, 단 한 페이지, 단 한 줄의 문장, 단 하나의 단어. 마침내 아무것도 쓰이지 않은 흰 종이 속으로 걸어 들어간 사람이 여기에 잠들다. 아, 진짜 그 내용 그대로군요. 그러니까 이 책의 사부가 새로 쓰여진 글 같아요. 네. 근데 이 사부에 보면은 코로나 시절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매년 여행을 갔지만 코로나 팬데믹 시절에 여행을 가지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시인은 자기 내면 속으로 들어가요. 시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데 흰 종이를 펼쳐놓고 종이 속으로 막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제 나는 모험을 다시 정의해야 될 것 같아. 모험이란 내 안에 얼어붙은 땅, 즉 경계심, 오만, 편견, 권태, 허무, 공포, 불안 같은 감정들을 잘 다스리고 일상을 지킬 작은 불빛을 켜는 일이야. 이제 나는 어디로도 떠나지 않는 모험가가 되고 싶어.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이 묘비명 에필로그 글 바로 앞에 사진이 하나 있고요. 삿포로에서 찍은 사진인데 여기 한 문장이 밑에 있는데요. 온전히 나를 잃어버리기 위해 걸어갔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행은 어떠한 목표를 갖고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 시인도 계속 여행을 왜 이렇게 자주 가냐 물어보면은 찾을 게 있어 라고 얘기했다고 하지만 그런데 되돌아보면은 자기가 무엇을 찾아야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떠나는 거죠, 여행은. 네. 그래서 이제는 시인이 자기는 여행지에서만이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서 찾아내는 어떠한 것들, 어떠한 열망들, 이것들을 잃어버리기 위해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걸어가는 시인,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묘비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갑자기 묘비명 짓기 뭐 이렇게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라고 건의를 좀 드리고 싶지만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차차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우리 현실 대표님은 어떤 부분 좀 같이 좀 공감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같이 낭독을 통해서 들어볼까요? 네. 사실 이 죽는 순간과 먹는 인간이 네. 되게 좀 다른 시선으로 본 여행이라는 점에서 통한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 먹는 인간과도 통하는 대목 제가 한번 낭독해드리겠습니다. 가을 이후 내 영혼을 깊이 핥히고 나를 놓아주지 않는 문장이 있다. 보르헤스 인터뷰집인 보르헤스의 말에 수록된 천국에는 슬픔이 많다라는 문장이 그것이다. 보르헤스는 그 문장을 영국의 한 성직자가 쓴 책에서 읽었다고 했다. 그리 큰 비중을 두고 한 이야기도 아니었고 대화는 계속해서 흘러갔지만 나의 시선과 정신은 얼어붙었다. 더는 책장을 넘길 수 없었다. 천국이라면 슬픔이 없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통념일 테고 혹여 있더라도 많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아주 조금, 인간이 오만해지지 않을 정도라면 필요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너무 순진한 생각 아니냐는 비난까지도 얼마든 받아들일 수 있었다. 다른 세계가 있을 거라는 믿음, 그곳은 지금 여기와 다를 거라는 믿음 없이는 삶을 지속해 나가기 힘들었다. 세상에 하고 많은 것 중에 하필 시를 선택한 이유, 이 무용해 보이는 일을 계속해 나가는 이유도 그와 무관하지 않았다. 천국에는 슬픔이 많다라는 보르헤스의 말을 인용해서 써주셨는데, 저는 시인들은 항상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축제를 벌이고 있는 동안에도 이 천국 속에서 슬픔을 바라보고 응시하는 사람 같아요. 그리고 안희연 시인님은 더더욱 세계의 많은 순간 속에서도 그런 장면들을 보는 눈이 있으신 우리의 되게 소중한 시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안희연 시인님 제가 참 좋아합니다. 아, 그리고 우리 두 분께서는 시인들의 책도 많이 편집을 하시나요? 그 책이, 시집이, 네. 편집하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시인들의 산문집을 좀 만들어봤었고 네. 안희연 시인의 산문집을 한번 하고 싶으세요? 작업한 적이 있으세요? 있었어요. 그러시군요. 그렇군요. 네. 저는 시집을 한 권 만든 적이 있는데요. 네. 제가 코미디언 양세형 작가님의 시집을 제가 편집을 했어요. 네. 근데 이렇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요새는 꼭 등단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시를 쓸 수 있고 양세형 작가님도 또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네. 언젠가 또 두 분과 또 좋은 시집을 가지고 또 얘기하는 시간도 있으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어떤 네. 시어들의 그런 단어들의 향연으로도 즐거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름 휴가. 네, 읽어볼 만한 책 두 권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햄미요의 먹는 인간, 그리고 안희연의 줍는 순간. 그리고 오늘 마무리는 김진영 편집자님께서 이 줍는 순간 안희연 작가의 이 책과 어울리는 곡을 가져오셔서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 어떤 곡 들고 네. 오셨어요? 굉장히 이 선곡에 고심을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드님 얘기해도 네. 돼요? 네. 아드님이 중3인데 네. 이 프로그램을 꼭 모니터를 하면서 아빠가 선곡 능력이 좀 딸려. 막 클래식 하지 말라고 저한테. 아빠 선곡이 좀 문제야 계속 지적을 한다는데 오늘은 어떤 곡인가요? 네. 네. 저 아까 전에 네. 이현실 편집자님의 신청곡을 듣고 또 좌절했는데 그래도 제가 엄청 좋아해왔던 네. 이상은님의 삶은 여행이라는 제목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안희연 시인이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결국 자신의 삶의 자리로 와서 여행이라는 모티브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삶은 여행이고 그리고 삶은 계속되니까 이 가사 속에 있는 것처럼 삶은 계속되니까 수많은 풍경 속을 혼자 걸어가는 일 이걸 우리가 굳세게 잘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네요. 자, 우리 김진형 편집자님 그리고 이야기 장수의 이현실 대표님 두 분 보내드리면서 네, 또 막 끝곡 이상은의 삶은 여행 띄워드리면서 작은 서점 오늘 문 닫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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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원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